우리의 천재를 자각해내는 그 도구로서 여러분들한테 노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타임지가 선정한 인류 최고의 창의적인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이 사람은 사실 그 이름이 다빈치인데 다빈치라는 말이 뭐냐면 다가 프롬이에요. 그리고 빈치는 빈치라는 마을. 그래서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됐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하녀와의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 다빈치를 자기 정식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시키고 학교 대신에 공방을 보냈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공방에 가서 이제 그 미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야심은 큰 친구인데 자기가 출신이 이렇다 보니까 뭐가 안 되잖아요. 다빈치는 피렌체에서 사실 거의 실패자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밀라노로 갑니다. 스포르차 가문이라는 데를 거기에 가서 거기서부터 다빈치가 성공을 해나가는데요. 그 성공의 비결에는 다빈치의 그 노트가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조그만 수첩에다 써서 이렇게 옷에다 꿰매가지고 갖고 다니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로 하면 휴대폰 같은 거죠. 그런 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다빈치는 그때는 이미 이 노트의 힘으로 거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다빈치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빈치의 그 천재성의 발현 속에 노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예로는 우리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죠. 뉴턴은 F는 ma, 그래서 힘을 알아내고 만유인력 법칙을 알아낸 사람입니다. 얘가 이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약간 결성과정 아이였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고 이제 학교를 보내면 애들하고 싸우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의붓 아버지 집으로 이제 보내면은 거기는 이복 동생들이 있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혼자 너무나 쓸쓸히 자기만 가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뭐냐면은 의붓 아버지의 서재였는데 의붓 아버지조차도 잘 안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책들이 있는데 노트였습니다. 쓰다 버린 노트. 여러분들도 다 책장에 몇 권씩 있잖아요. 뉴턴이 그 노트를 갖다 의붓 아버지가 쓴 페이지를 다 찢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쓰기 시작했어요. 질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썼고 그 질문들을 끝없이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펴낸 것이죠. 뉴턴의 이 노트광은 평생 갔어요. 심지어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쓰기도 하고, 밥도 안 먹고 저녁 때 생각이 잠기면, 그래서 뉴턴 집에 그 고양이가 날로 살이 쪘다는 일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뉴턴은 어쨌거나 이 노트를 통해서 그 천재가 드러났고 우리 인류에게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노트 쓰기하고 천재들을 뒤를 살펴보니까 노트 쓰기가 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런데 그 노트 쓰기가 과연 어떻게 천재를 꺼내는 힘이 있을까? 우리가 흔히 이제 중요한 생각 났을 때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어저께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걸 표현을 해서 남기고 싶은 거죠. 기억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금세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써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를 쓸 때도 단어를 또 고르느라고 생각을 하죠. 다 쓰고 나면 이게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나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노트를 쓴다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뇌 그 고치에서 명주실을 쭉 뽑듯이 이 헝클어진 생각 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나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노트 쓰기가 천재하고 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에 이렇게 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경 가닥이 우리 사지에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손이 뇌하고 굉장히 연결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보면은 또 호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하잖아요. 그게 뇌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손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몰입입니다. 그래서 몰입 상태가 가면 우리가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기도 하고 뇌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마음까지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이 조그만 노트 쓰기에 있습니다. 우울이란 것이 저 삶에 감기처럼 왔다 가고 이런 걸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감기처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그냥 우울증 이렇게 자기 전체가 우울증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처칠도 엄청난 중증 우울증 환자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처칠이 어쨌든 히틀러라는 그 공적과 이제 대결을 벌이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검은 개가 한 마리 있다. 블랙 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걔가 자기를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 독하고 싸우느라고 자기는 이제 늘 힘든 거죠. 우울증을 치료하는 자기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글 쓰는 거였어요. 처칠이 글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은 2차 세계대전사라는 책을 갖다 꽤 두꺼운 책을 많이 썼는데요.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우울증 환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밍웨이. 똑같은 우울증 환자인데 해밍웨이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그 해에 노벨상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처칠이 받은 거예요. 그것도 정치인이. 자기는 당대 그 팬덤을 이끄는 대문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밍웨이가 받습니다. 근데 해밍웨이는 그로부터 7년 후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복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윈스턴 처칠은 글쓰기를 즐긴 사람이고 해밍웨이는 글쓰기가 자기의 직업이 돼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약이 아니라 약간 버든이 됐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때 노트를 쓰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 많죠. 이렇게 친구 기다리다가 카페에서 이렇게 냅킨에다 점만 빡빡빡 찍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질 때 있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몰입해야 되고 그러면 간단하게 수첩 하나 꺼내서 거기다가 생각을 적어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노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신통한 거잖아요. 천재를 꺼내줄지도 모르고 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거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약일 수도 있고 그럼 나도 노트를 쓰고 싶다. 나도 노트를 쓰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트 쓰기를 하나 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독서 노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 뭐 집에 10,000권의 장서가 있다. 뭐 이런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부럽죠. 그런데 우리는 10,000권의 장서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만의 책 5-6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책을 우리가 읽고 너무나 감동받은 구절들의 밑줄을 잘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줄 치기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 밑줄을 어느 날 잡아서 노트에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독서 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한 노트 한 권에 내 장서 10권, 20권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다들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독특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축구 선수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사고가 나서 축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됐던 그런 아픈 과거에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독특하게 책을 읽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줄치고 읽고 쓰고 그리고 버린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것도 되게 감동인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 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거보다 더 좋은 생각, 나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버림까지 간 그 부분이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제 독서 노트 6권인가를 들고 어떤 시인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시인이 감동을 해서 그거를 정리해서 책으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기. 이거 뭐 일기 쓰기 옛날에 숙제로 나와가지고 막 방학 끝날 날쯤 되면 거의 머리가 터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날씨만 다 써놨다가 딱 지어서 하고 뭐 우리 다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기가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어렸을 때 굉장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안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잉 교육은 때로는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선생님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기는 우리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소설이 될 수 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매우 경이로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을 우습게 보지 말자. 그거를 건져내려면 우리의 일기를 써야 된다. 예를 들자 그러면 일기 쓰기의 달인,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 장군의 문체. 그래서 저도 이제 장군의 문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난중일기를 막 읽었어요. 장군의 일기는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매번 전투에 나가면서 이것에서 졌을 때 생기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 장군의 절대적인 고독을 어떻게 보면은 장군은 이 일기에다가 짧게라도 쓰면서 그것을 견뎌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일기를 보면 우리 일상을 이렇게 소설처럼 명품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일상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불안, 이 위기를 담담하게 기술하면서 극복해내는 그런 힘을 준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멋있는 좀 인생의 결과물을 내고 싶다. 이러면은 하나의 주제를 딱 잡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위대한 철학자는 맨 처음에 한 12페이지짜리 논문을 하나 쓰려고 시작을 했는데,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거에 이제 생각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것만 썼어요. 그 과정에 논문을 발표를 못했어요. 오늘날 대학이라면 임마누엘 칸트는 벌써 해직을 당했겠죠. 그러나 그때 대학은 굉장히 간대해서 이 위대한 학자가 10년간 옹알이를 하는 걸 참아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수이성 비판이 탄생했고 전 유럽을 강타하는 그런 위대한 역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뭐라도 좋으니까, 목이 뒷다리라도 좋으니까 주제를 잡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생의 역작이 하나는 나온다. 그래서 노트를 쓴다는 거는 아까 이제 몰입 얘기했잖아요. 몰입이란 건 뭡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는 물리적 시간은 가지만 나의 심리적 시간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트를 쓰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현재에 머문다. 또 옛날을 추억하면 과거를 현재화한다. 미래를 계획하면 미래를 현재한다. 현재의 현재,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그것이 어디냐? 노트의 한 페이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